지금부터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토론회 언론 제43대 총학생회 후보에게 묻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세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 시행 세칙 제5장 제25조 1항에 명시된 학교 방송이나 학교 신문의 책임자는 후보자와 합의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방송하거나 이를 게재 또는 보도할 수 있음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과정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 착용, 끼어앉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학생회 후보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후보는 총 한 팀으로 정후보, 정치외교학과 권수현, 부후보, 조형예술학과 공민성으로 구성됐습니다. 제43대 총학생회 후보는 학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43대 총학생회 선거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정치외교학과 권수현입니다. 네, 제43대 총학생회 선거에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형예술학과 공민성입니다. 네, 총학생회 후보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본 대학 언론 3사 패널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하대학 신문국장 이재원입니다. 더 인하타임즈 부국장 고주선입니다. IBS 국장 강채연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후보에게 이전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 부 후보 각각 2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께서는 이전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제가 직을 수행한 경우라서 평가를 드리기가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소회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올해가 인하대학교 지난 10년 이래 가장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월 중요한 지점들이 하나씩 다 있었는데 그러한 지점들에서 총학생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겠죠.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퇴문에서도 그리고 출마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지언정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로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지난 총학비대위 1년을 평가하자면 총학생회장이 있었더라면 또 비대위장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중요한 다사다난한 한 해에 중요한 지점들에 있어서 조금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당시 비대위 1인 체계 운영하고 있을 때 저는 당시 학과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학과 부회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하대학교에 많은 일들이 있던 해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건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권한대행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중에 후보 측의 의견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청년층, 대학생 관련 사회 문제 및 교내 사안에 대한 토론이며 2부는 공약 관련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시간상의 문제로 1부에서 준비한 토론을 마치지 못했을 시 2부 내용을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공청회로 넘기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각 후보자에게 묻는 언론사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언론사 질문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각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일부가 끝난 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하고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의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학생 사회, 대학 생활 및 복지 문제, 교내 안전 및 환경 문제, 총학생회 당선 이후의 미래,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에 맞게 패널분들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대 5분 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사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이나타임즈 부국장 고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이나타임즈 부국장 고주선입니다. 본교 재학생 수는 약 17,000명에서 18,000명 수준이지만 이 중 총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학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우들에게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중앙 및 단과대학 자치기구들은 총 학생회비를 배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비 납부율이 저조해지자 해당 자치기구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적게 납부하는 만큼 그와 정비를 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치기구들의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져 학우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학생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네, 학생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을 질문 주셨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여쭤주셨습니다. 학생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효용을 학생분들께서 느끼기 어려워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자치구의 일원으로서 또 학생자치구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 정책 등을 비롯한 총학생회 업무에서 학생분들이 학생회비 납부에서 찾을 수 있는 효용을 창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행정과 복지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축제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분들께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효용을 되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 학생회비 납부, 저조한 납부율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총학생회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언론사 추가 질문 시간 가지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 신문사 편집국장 이재원입니다. 저조한 납부율에는 학생회비의 자율적 납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학생규칙에 따르면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본교에서는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학생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경우 과거에 의무 납부였던 학생회비를 2013년부터 자율 납부하도록 하자 납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교의 한 자치기구 회의에서는 학생회비 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비 납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자 대답해 주세요. 학생회비 납부 의무화는 학생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에게 학생회비 납부를 의무화해서 이 의무에 따른 다시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학생회비에 갖고 있는 저희 견해를 쭉 말씀을 드리고 또 실상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회칙상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상은 말씀 주신 것처럼 선택 납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총학생회 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총학생회 예산 구조는 총학생회 예산은 총 교비 3억 3,600,
그리고 자치비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가량 들어오는 자치비. 그래서 2학기를 임기를 하게 되면 총 2천만 원 가량의 자치비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회비 납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임기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비 납부 의무화를 했을 때 저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여지껏 학생회가 이때까지 학생분들께 뭘 보여줬다고 여기에 의무화를 하느냐? 또 의무화를 하게 되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따르는 차등 내지 그러한 제재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제재 저는 하부 여러분들께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조차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회비는 학생분들께서 아직 효용을 못 느끼고 계시단 말이죠. 이 효용을 먼저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희 임기는 이 효용을 먼저 느끼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언론사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 본인 임기 내에서는 학생회비 의무화는 검토될 뿐이지 그게 시행될 정책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이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지금도 이미 여러 자치기구에서는 학생회비 납부 저조한 납부율 때문에 몇몇 자치기구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자치기구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학생들도 정당한 사업을 받지 못하고 결국 특혜는 돌아가지 못할 텐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져서 학생회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사업이 불가능할 수준 또는 학생분들께 효용을 전혀 가져다 드리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효용이라는 것은 또 학생회비라는 것은 학생회의 존재에 대한 학생분들의 인정 또는 신뢰의 증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굳이 예산으로서 학우분들께 효용을 가져다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그런 비예산적인 그러한 학생의 업무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의 업무, 학생의 실무에서 학생분들께 드릴 수 있는 효용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 신뢰를 회복해 나감으로써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학생분들의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동료에 따른 그러한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좀 말씀을 한 번 더 다잡고 싶은데 검토될 뿐이라는 것은 제가 그 검토라는 것은 학생회비의 의무에 따른 학생회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그 의무에 따른 뭐 제재 조항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비 의무화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기조로서 저는 신뢰 회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뢰 회복을 한다는 것이고 그걸 검토의 단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비 납부를 하고 학생회 납부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고 학생분들께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효용을 되찾아드리겠다. 그걸 이제 의무화의 검토 단계로서 받아들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IBS 편성국장 강채연입니다. 학생회비는 형평성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학생회비 납부 여부는 선택이지만 혜택은 거의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고 있어 정작 납부한 학우들이 받는 혜택은 전무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 모 대학에서는 학생회비 납부 학생에게만 축제 공간 입장을 허가하기로 공지했다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총학생회 운영과 사업 집행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총학생회장 직무는 학생회비 납부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혜택 차등화와 납부 여부 관계없이 동등한 혜택, 배분 중 어느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네, 그 전 질문에서 정 후보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총학생회 운영은 학생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고 있고 총학생회 예산으로 이제 교비와 같은
돈 역시 운영에 사용되는 만큼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 대학의 경우에서는 학생 회칙을 통해서 학생회비 납부에 따라서 회원, 준회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두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거기에 가기에는 시기상조, 학생분들의 효용을 하나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안 냈으니 제재하겠다, 안 냈으니 차등 여부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 사회가 학생들로부터 잃어버릴 신뢰를 더 잃어버리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사회 보드에서 학생회비에 차등을 줄 경우에 이제 조수차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익 증진과 업무 수행 정상화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이런 부분을 다뤄나가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학생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소신과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그런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실익이 증진이 되고 이제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효용을 학생분들께서 느끼신다면 저는 학생분들께서 학생회비 자발적으로 더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또 증명된 사례가 있는 게 작년 2021년도 2학기 자치비가 소폭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평가하기로는 교육부 사태에서의 학생의 역할 그리고 효용 그런 실익 증진에서 학생분들이 자치비 납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 또는 실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걸 보이면은 자치비 납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어갈 것. 그래서 정말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게 굉장히 예측 가능해진다면 그때는 이제 의무화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생회가 학생분들께 의무를 해서 학생분들이 뭔가를 하시는 또는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 학생회가 먼저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언론사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SNS가 활발해진 요즘 그만큼 사람들 간의 소통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 시스템 뒤에 숨어 특정인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커뮤니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도를 넘어선 비방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때 후보자 본인의 상대 후보였던 학우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근거 없는 혐오와 무책임한 유언비어의 확산이 일반화된 현재 이런 사회가 돼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깨끗하고 바람직한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유권자분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여론에 대해서 피선거인으로서 평을 내리는 것이 조금 곤혹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후보자 검증이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그리고 언론사의 후보자 검증 그리고 기타 후보자 검증을 이제 여러 양상으로 벌어지는 후보자 검증은 기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일단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질문에서 근거 없는 혐오와 질문에서 마지막 유언비어가 일반화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일반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바람직한 또는 깨끗한 그러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다가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면 후보자 또는 이러한 학생자치기구원들에 대한 그런 깨끗하고 또는 건전한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그 부분도 역시 저는 학생회의 역할, 학생회의 책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 이제 수많은 이제 학생회의 과오들에 대해서 학생회가 제대로 반성한 적이 있느냐? 저는 반성이라는 것 두 가지 측면을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사과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지금 이 반성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수습을 했느냐, 매끄럽게 수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느냐, 재발 방지. 이 수습과 재발 방지 측면에서 학생회가 학생분들께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언론사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서조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신뢰의 사이클이 깨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신문사 인터뷰 회계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하나하나 다 잡아가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 학생회가 먼저 학생께 다가가야 될 문제고 반성 똑바로 하고 잘못했으면 애초에 반성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생들께 업무에 임하고 학생들께 다가가는 그런 것이 해결 방안이 아닌가,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언론사 추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하대학 학생사회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작년 총투표 때 회칙 개정이 되지 못했던 것도 미래융합대학, 서울대융합대학 등 신서울 단과대학들이 학생회를 설립하지 못했던 것도 모두 학우들이 반대해서 말이나 투표를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후보께서는 본주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리고 방금 전 답변에서도 학생들이 학생사회에 관심이 저조한 이유로 학생 대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총학생회장이 되면 바로 이 신뢰와 존중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생 대표에 대한 신뢰와 존중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찾으실 계획이십니까?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먼저 학생사에 대한 관심은 저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이제 저희 후보들이 총학생회가 청렴한 행보로 신뢰를 깨버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께서 투표 안 하시는, 전 유권자의 탓으로 돌려주는 절대 없습니다. 유권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 투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후보자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얘기를 하더라도 학생분들께 그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학생사회가 존재해야 되는 당이, 그 당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립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 나의 학교 생활에, 나의 미래를 나의 생활에, 나의 대학 생활에, 그리고 나의 미래를 설계해 나감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면 학생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 학생회는 당연히 있어야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립으로서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희 업무와 저희의 행정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증이 저희 공예계획서 4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47장의 공예계획서. 그렇게 해서 학생분들께 이익을 붙여서 드리겠다는 것이거든요. 학생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이익, 체감할 수 있는 실익, 그것만이 학생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위에 기대서, 더 이상 그런 정의감에 기대서 학생분들께 학생회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정말 이익에 눈을 떠야 된다. 학생들. 그럼 정말 일을 해야죠. 저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총학생회에 출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대학생활 및 복지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패널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합버스는 코로나 이전 학기에 대해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만 해도 12개의 노선이 있었지만 현재는 4개의 노선이 제외돼 8개의 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버스 이용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3월 본지 보도에 따르면 본교 측은 통합버스 노선 축소와 이용료 인상 이유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꼽았습니다. 통합버스 운영회사 관계자는 임금, 기름값 등의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교 관계자도 손실을 보며 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보조금을 이용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학우가 버스 배수 증설과 노선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총학생 회장이 되신다면 학우들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통합버스 사례와 같이 경제적 사정 등 학교의 입장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학교의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제 지난 3월 보도에서 이제 제가 그때 총학생 비대위 수석부장 지부대 시작하고 있을 때 지난 3월 그 보도 보고 제가 신문사를 찾아갔었죠. 이거 말한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이러한 이유로 통합버스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 누구냐고 제가 찾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의 입장이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제 운영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 입장은 경제적 손실을 신경 쓴다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 학교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단순히 학교가 학생들한테 돈벌이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돈보다 더 돈도 신경 써야겠지만 충분히. 물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신경 써야겠죠. 근데 그것만 신경 써서 되겠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통합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복지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복지의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어야 된다. 학생회가 존재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학교가 재정적 문제, 경제적 손실만을 다루고 있을 때 아니다 복지적 차원에서의 관점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어느 정도의 그 타협점을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학교의 재정을 신경 써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최우선 과제, 학교의 최우선 과제, 학생의 최우선 과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학생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네, 이상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공약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후 통합버스 노선 확대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되게 교통망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산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또 인천시장 같은 경우 인천시장도 유정북 인천시장도 인천의 교통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개선해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거와 발맞춰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그리고 되게 많은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고요. 후보자 신분에서 다루고 대안을 제시해 놓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이 부분은 총학생회가 된다면 책임자로서 책임있게 다뤄가야 되는 부분. 진짜 학교 본부와 소통해서. 그리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기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조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서도요. 기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의 그게 추가 노선이 개설되면서 이제 폐지된 통합 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 노선을 새로 생긴 노선으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학교가 설명하는 그런 노선들을 보면 이나대까지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통학에 있어서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노선을 생겼으니 통합버스를 중지하겠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복지 측면에서 있어서도 그리고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가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 셔틀버스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 특히 인천이라는 지역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일부 인기 학과들의 많은 학생들이 복수 또는 연계 전공으로 지원하지만 현 학사제도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의 강의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학사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계절학기 수강과 더불어 취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 부족을 겪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준비가 늦어지는 양상과 인하대학교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의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후보 측 답해주세요. 네,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그 일부 인기학과의 학생들이 몰리고 학교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가 꾸준히 지적해왔던 문제입니다. 특히 꾸준히 지적해왔던 게 이제 총당 공청회나 아니면 총당 질의서에도 담겨 있을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더 추가로 우려가 되는 건 내년부터 자율전공학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자율전공학부 시스템은 서울대 시스템이거든요. 서울대 시스템이라면 1학년 때는 자율전공학부로 들어왔다가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모양새인데, 서울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거르게 학과를 지망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자율전공학부 시스템을 기획차하고 논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 학교는 자율전공학부 설치를 하고 서울대식으로 운영하면은 학생들이 어떤 학과를 지망할지는 뻔하다는 거죠. 인기 학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있으니까, 잘 나가는 학과가 두드러지게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전공학부까지 생기면서 이건 더 가속화될 거고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신경 써야죠. 전임 교원률에 대한 문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 두 번째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교수 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내용입니다. 전임 교원들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강의 수요 수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강의 수요 수용 문제도 이 두 개를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교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기준인 것인데, 교수를 늘리면 학교하고 공부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학교 공부는 재정을 얘기하겠죠. 그럼 재정이 안 되는? 그럼 비정년 트랙으로 교수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 다른 학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년 보장 교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비정년 트랙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학교 공부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고 교수하고 참여하기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내용이죠.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뭔가 해나가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공부하고만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아요. 교수의 동창회, 수많은 다양한 그러한 집단들과 이해관계가 부딪힌단 말이죠. 이렇게 이 학생들의 수업권, 이게 지금 1,500명, 1,700명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계셨던 내용인데, 그분들한테 답변드렸던 부분이 되게 수많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많은 이해관계에 대해서 학생회가 이때까지 눈 뜬 적도 없고 그냥 학교 공부만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죠. 아니죠. 비정년 트랙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교수를 일단 뽑아서, 그리고 일단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되게 이과나 이런 쪽에 공과계열에서는 되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교수의 이해관계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학교 공부와도 부딪히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들을 다 조율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갖고 있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 이 문제가 학교의 성장,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를 넘어서 학교의 성장, 학교의 미래적인 측면에 있어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조금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더 다루자면, 제가 학사유연화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학사유연화라는 것도 이러한 문제인식의 일종인 것이거든요. 학생들의 취업이 늦어진다, 학교의 미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강의 수용 능력에 있어서도 교수하고 학교 공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타협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그 이외에 학사 제도를 개편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지만 되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이해관계에 따른 되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지만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닌 다른 측면, 학사 제도 개혁이라든지 제가 학사 유연화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방면의 그런 이해관계와 다방면의 환경을 다 신경 쓰는 그런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다 이제 고려를 함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하나만 알고 그냥 투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다 공부하고 이런 부분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또 정보 공유를 드려야겠죠. 그런 걸 통해서 총학생회가 정말 실질적인 학생들을 위한 실익 증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말씀이 길었는데 이 질문이 되게 학교에 되게 주요한 현안 중 하나여서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언론사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최근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관련해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 시기를 거쳐 최근 이태원 사건 트라우마까지 본교를 비롯한 20대 대학생들의 상담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희 학교 상담센터는 늘 인력 부족에 부딪혔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담 인력을 늘리긴 했지만 본교 학우들의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불안한 2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인하대 학우들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유튜브 생중계 중이라서 패널분들과 후보자 측 모두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측 답해주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상담 인력을 늘리는 것에도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추가로 얘기했던 부분은 더 무엇이냐, 학생분들께서 상담이 필요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 상담의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 취업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또 하게 되면서 얼어붙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심리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장애에 따른 그러한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범죄 행위에 따른 범죄 피해에 따른 그러한 심리 상담, 뭐 폭력이라든지 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제가 통계상 늘어나고 있는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제가 본 통계에 따라 학교에서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예요. 성폭력이라든지 성관련 범죄라든지 그런 피해에서 생기는 심리 상담. 이 되게 다양한 심리 상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4개잖아요. 이 4개가 상담실이 다 있어요. 학교가 다 다른 부처에 소속돼 있어요. 범죄 사실에 따른 것은 기획처 산하의 인권센터 산하에 있고요. 그 다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심리 불안 또는 장애로 느끼는 심리 불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지원처 산하의 학생 상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취업에 따른 상담은 지금 현재 학교에 없고 만든다고 계획에 되어 있으면 만든다면 아마 인재개발팀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다 보면서 업무 분장이 되게 힘들다는 거죠. 되게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심리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합적으로 그런 대응을 해나가고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연인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됐을 때 상담받으러 갈 것은 2곳 내지 3곳이라는 거죠. 다 다르게.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가 안 돼 있어요, 학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함께 했던 것이거든요. 상담 인력 기본은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리는 것이고 상담 인력이 그때 충원이 됐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스템 개편, 정말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센터라는 게 되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되게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걸 활용할 어떤 부분에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지도교수 상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 상담은 지금 학교 정책에 따라서 또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교육부 사업 평가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도교수 상담 가면은 지금 학생들이 여기서 뭘 상담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교수 상담을 무조건 한 학기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니 이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서 다른 기타 전문적인 상담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내 또는 그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로서 지도교수 상담이 활용되고 이용된다면 그게 진짜 지도교수 상담이 의미 있게 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 상담 이제 공약 쪽을 보시면 그런 것도 적혀 있어요. 전문 상담과 연계될 수 있는 통로로서 활용하겠다. 그런 매뉴얼도 배포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상담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방안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가갔을 때 접근성을 강화해서 상담에 다가갔을 때 그 상담이 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게 문제 해결에 또는 심리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 나가서 개선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근데 그런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제공력들 대부분이 작년 원래 총학 비대위에서 되게 많이 부딪혔던 문제들에 대한 저만의 대답이에요. 저만의 대답은 원래 공약으로 내놓은 게 처음이 아니라 비대위 직무를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학교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학교와 얘기해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강력히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가 충분히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지금 함께 강구해 나가보자 학생과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공약을 이행하고 싶고 공약 이외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실현돼야 되는 부분이다. 또 실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언론사 추가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패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상담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복합적이라는 부분을 저도 인정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다른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게 상담이라는 게 전문성을 갖춰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오히려 상담을 더 원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복합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상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 갖추는 사람을 선호하는 피상담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또 설득을 하실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주세요. 이게 상담이 연계가 된다고 해서 전문성이 저해가 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성폭력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 이게 만약에 그런 가정 형편과도 만약에 연계가 되었다 만약에 그러면 가령 예로 들었을 때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했는데 여자친구와 무슨 범죄 사실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남성이 만약에 이제 바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가정 형편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따른 심리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게 그럼 상담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연계될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이제 성폭력센터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센터에서 나와서 해당 가정 형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학생지원처 밑에 산하에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연계가 안 돼서. 그리고 이 상담 내용이 공유가 되느냐? 그 공유도 불가능합니다.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학칙이나 이런 것 규정도 없고 또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부로 연계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상담에 있어서 효율만을 따지는 것은 문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가고 오히려 그 학생분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문제, 학생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랑은 조금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전문성의 문제가 있지 않다. 오히려 전문성이 더 강화되겠죠.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교내 안전 및 환경 관련 질문입니다. 패널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가 사회적으로 이슈입니다. 본지 보도에도 나왔듯 교내 전동 킥보드 사용 증가로 학우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먼저 교내 킥보드 이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은 교내에서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헬멧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방안은 이제 킥보드 주차 공간 설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주차 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뭐 안전 문제에 관해서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또 법률 자문 등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부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행 시 그리고 그 주정차를 해놨을 때에 대한 문제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행 시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2인 이상 탑승이라든지 아니면 헬멧 미착용. 헬멧 미착용이 교내 안에서는 그런 도로교통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만 근데 음주하고 탑승을 하거나 아니면 2인 이상 탑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는 지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인하공사의 공지도 떴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학교는 해결해 나가고 있고 정차 시 생기는 문제가 주정차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그게 도로의 하나의 그게 된다는 거죠. 통행 방해 되게 이제 통행하기 불편해지고 밤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넓은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또 그게 안전 문제, 안전 사고와도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가 주정차 공간을 따로 하얀 그 페인트를 통해서 설치해둠으로써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법은 되지가 않고 있어요. 또 근본적인 해결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그 미추홀서 이제 그 비룡대하고 야간 주철대가 원래 간단하게 업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는데 총학생 비대위 할 때. 근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닿았었던 게 되게 요 킥보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킥보드 단순 한 번의 실수로 되게 빨간 줄이라고 하죠. 음주를 해서 탑승을 했는데 그분이 경찰에 걸려서 이제 그건 전과로 났거든요. 전과로 남게 돼서 그분이 이제 취업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미추홀서 내에서도 한두 건이 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적으로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자제 요청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학생이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배포 교육 내용을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또 미추홀서에서도 한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 또 더 효과적인 그런 공보 또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만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통행 그 교내에서의 그런 킥보드 통행 금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관리되고 되게 안전한 그러한 운행 그런 또는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학생회가
어느 정도 그러한 제도나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언론사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학생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 학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련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내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가 늘어나니까 어떤 주의사항 명목 같은 거 올려가지고 공지를 띄웠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말씀해주신 주정차 공간 규정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설령 그렇게 주의사항을 준다고 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이런 초과속도를 잡이거나 아니면은 규정에서 위반된 공간에 주정차를 한다 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그런 규제가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총학생회장이 되실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학생분들께 페널티. 저는 솔직히 찬성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아까도 이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가 노력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정 정관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제가 소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충분하고 학생분들께 체감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단순히 캠페인 그런 강좌용으로다 주차 공간을 그냥 그려놓고 그런 것들 그리고 현수막 이제 몇 개 달아놨죠. 그것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먼저 충분하게 학생분들께 다가가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근데 그게 제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하지 않고서 학생분들께 이걸 어기면 징계하겠다 내지 페널티를 먹이겠다 라고 학교에서 행정하는 것은 학교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학교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때서야 얘기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행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일 만약에 학교가 회의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페널티를 먹자라고 하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나가야 되는 학교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 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총학생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있습니다. 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해결 방안 일단 읽자면 첫 번째는 주차 공간이고 두 번째는 캠페인, 세 번째는 법률 자문인데요. 캠페인은 저는 굉장히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 후보님께서 추가로 보충해주신 답변이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 또한 저희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 약간 성평등 교육이나 인권 교육 학생들이 왜 들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듣지도 않고 있고 마치 외과의처럼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이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이 어떤 교육을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한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교육보다는 좀 실용적인,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조금 더 넓은 주제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교육,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폭력교육, 그런 가정 폭력교육 이런 것들이 다 I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없다. 저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문제의식을 가진 지가 꽤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다 봤거든요.
영상을 다 봤는데 인권센터와의 그게 주무 부서가 인권센터고 인권센터와의 협의 전에 그 영상을 제가 총 2시간 분량이었는데 다 봤어요. 되게 뻔한 내용. 그 누구도 그 영상을 다 안 본다고 했죠. 중부터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중부서는 하는 이유가 교육부 평가 내용입니다. 내지 여성가족부 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평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영상으로 틀지 말고 인하대학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인권센터에서 어떤 사람은 재원이 부족하다. 그걸 희망하시는 교육자가 없다. 또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이 예시와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인권센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사나 강연 연사 또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 정말 학생들이 정말 들을 만하고 꽤나 유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추가하면은 재원이 얼마나 들길래 그런 재원을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당장의 대규모적인 투자를 보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점진적인 투자를 해나감으로써 하나의 인하대학교의 컨텐츠화 해버린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께도 도움이 되고 학교에서도 평가 대상에서 교육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제시했던 게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연세대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폼네시스랑 연계해가지고 연세라는 이미지가 같은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런 것들 16주 작품 다 같죠. 이런 내용 포함해서 그런 것들 하나의 그런 연세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방안도 있다고 얘기드렸고 또 2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연사 이런 것들 현대자동차의 일정 부분 규모가 넘어가는 대기업에서는 그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 했던 게 5년 박사를 불러서 간담회 열어버렸단 말이죠. 교육 내용 짜고 그런 식으로 학교가 조금 재원이나 그런 기타 지원이나 투자를 통해서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는 또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인권센터에서 조금 투자를 해서 뭐 인권 강연을 열고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적극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순히 교육 한번 하고 치우자가 아니라 단순히 평가 한번 넘기자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교육들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학생들이 정말 들었을 때 유익한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되고 학생분들이 들을 만한 교육을 만들어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이제 킥보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겠죠. 안전 교육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만이 신경 써야 되는 안전 문제 같은 것도 있어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아리에 따른 그러한 문제도 더 얘기돼야 될 것이고 안전 문제도.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많이 다룰 수 있는 안전 사고, 인하대학교 많이 다룰 수 있는 교육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일이죠. 어떻게든 하면 좋은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언론사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년층에 대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이태원 사고에서도 희생자 중 20대가 67%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학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본교 내 사망사건은 아직도 잊히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20대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또한 20대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안전 문제라는 워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0대여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20대여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서 그냥 20대에게 생긴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20대에게라는 워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그런 워딩들이 조금은 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20대여서 생긴 안전 문제는 아닙니다. 이태원 사고도.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사고, 또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그 20대여서 생긴 문제는 아닌데 20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조금은 저는 사안을 정말 본질적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운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할 때 20대 나오거든요.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겠는데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여쭙고 싶으실까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라는 걸 이제 거둬냈으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게 될 텐데,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지지를 주고 싶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20대는 아무래도 활동이 많은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맞으신가요? 그런 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는 토론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안전사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20대는 활동량이 많으니 안전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통계적인 그 논의 때문에 20대 안전 문제라고 워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안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20대 안전 문제라고 하면은 20대여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럼 20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전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사고라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안전 문제도 되게 유형화가 다양하잖아요. 뭐 질문 주신 것처럼 노동 문제 또는 그러한 그 이태원 사와 같은 대중에서 생기는 문제, 또 이제 지난 8월과 같이 그런 성폭력 사건은 저는 안전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크게 안전사고라는 워딩으로 유형화해서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질문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20대가 활동량이 많은 나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게 정당화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이런 범위를 학교 내에서 가정했을 때 학교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여쭙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제 청학생회장 후보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태원 사고와 연관해서는 뭐 축제라든지 그러니까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행사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되게 사업 추진부터 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야 됩니다. 몇 명이 모일지에 대한 추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되게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로는 이제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2012 초일구 기준으로는 1000명 이상의 인원이면은 그게 신고가 돼야 되고, 그러면 구청에서 인원이 나와서 안전 인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사전 탐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매뉴얼도 주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로는 200명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발맞춰서 사고를 예방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고 예방.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고 발생 안 되겠지만 사고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두 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는 걸 예단하고 싶진 않아요. 예단하고 싶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요구를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반성에서의 두 개 있잖아요.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또는 진짜 이러한 그 어떠한 사고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이 참사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저는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유형의 사고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회가 최대한 도움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학교 같은 총학생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생활법률 상담 이런 부분을 이제 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사고와 관련해서 학교 유관 부서와 이제 연계해 나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연계는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 또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총학생회가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하게 지난 7월 본교 학우가 캠퍼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본교는 CCTV 추가 설치, 양방향 스피커 설치, 고고라이트 설치, 보안 요원 2명 추가 배치, 건물 통제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이런 본교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본교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냐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학교 본부도 똑같이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본부도 똑같이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죠. 학교 본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당시 학생회도 TF를 만들고 학교도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 TF, 학교 TF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둘 다 참석을 했던 유일한 사람인데 저는 계속 이런 사건에 대하면서 가져왔던 기준은 딱 2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수습, 두 번째는 재발 방지. 재발 방지는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가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사건 수습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학생회가 키를 잡고 주도해 나갔었습니다. 사건 수습은 2개 측면에서 이루어졌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는 2차 가해를 고소받고 현재 지금 100여 건 정도가 고소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2차 가해를 최소화하자. 피해자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해자 엄벌 탄원 운동을 했고 총 3,500여 명, 3,600여 명 학생분들께서 서명운동에 참가해 주셔서 이번 인천지법에 냈고 또 이제 이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1심 진행 중에 있잖아요. 1심 진행 중에 있어서 학생회에서 워딩을 내야 될 게 있다. 또 재판에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수습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수습에서 한 가지 부분을 놓쳤네요. 유가족.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의 뜻을 이기는 정의는 없다. 이런 소신으로 이번 일을 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재발 방지 대책에 있어서 학교가 있는 이런 CCTV 추가 설치라든지 출입 통제 강화라든지 이런 걸 내놨는데 제가 학교 TF 가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학교에게 이 사건은 학생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지하는 것 같다는 거죠. 대안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대안이지 학생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대안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안들이 만약에 학생이 이 나대학교 안에 다른 곳에서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재발 방지가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학생에게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준비해 나가자. 근데 이게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학교로서. 그러니까 뭔가 국가나 이런 측면에서 학교나 학생으로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지금이 만족스럽다, 지금이 완벽하다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은 되게 7월 이후 되게 제 그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말씀 주신 그 대안들이 완벽하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에게 생긴 사건으로서의 재발 방지 대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에게 생긴 사건으로서의 재발 문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패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도 학생 TF팀, 학교 TF팀 둘 다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했었고 본인이 후보자님께서 이런 수습과 재발 방지에 있어서 좀뭐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본인의 일에 대한 평가를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데 물론 말씀해주신 걸로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여나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일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습과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이런 부분은 학생이기 이전에 진짜 어떠한 그런 그냥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죠. 진짜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해 나갈 자신 있느냐 그건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도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 상황을 보면 친환경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어느 쓰레기통이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있고 인경호 공처는 음주 후 남겨진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학교 환경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개선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학교 쓰레기 문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 그 쓰레기가 많은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이죠. 그러면 학교에 왜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인하대학교에는 외부에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외부에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하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와서 버리는 사태가 벌어져서 쓰레기통을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경호에서 음주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주변 환경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경호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은 인경호 옆에 배치된 벤치에서 먹게 되는데 벤치 옆에 나무를 보시면 거의 다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되어 있지 않고 약간 숨어있는 듯한 공간의 느낌을 줘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아무도 못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버려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약에 기재했다시피 저희가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 현수막 게시대라는 걸 만들어서 먼저 학교의 환경부터 정비를 해 나가면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크게는 쓰레기 문제,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쓰레기가 있는가 그렇게 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쓰레기통이 많이 없죠. 그런 부분들은 생활 쓰레기가 보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쓰레기통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된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분리수거 쓰레기통 필요해요. 학교에 있긴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학교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른 특히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쓰레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뭐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통 부분 관련해서는 학교 총무팀과 더 논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 일단 문제인식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 쓰레기통은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데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으면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왜 그런 기본적인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을까요?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가 많으면 쓰레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쓰레기가 많은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가 왜 많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애초에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애초에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쓰레기가 많으면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되는데 왜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면 또 더 많은 쓰레기가 근데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가 생활 쓰레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인하대 주위 환경을 돌아보시면 후문가에 되게 많은 상가들과 되게 많은 이제 학생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보이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특히 더더욱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제가 뒤에 후문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아두잖아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를 쌓아두고 그 밤에 이제 트럭에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악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이제 쓰레기가 몰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고려했을 때 쓰레기통을 다 쓰레기통 설치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다 떠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쓰레기가 왜 많을까? 쓰레기가 왜 많은가를 따지면은 진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이외에 학교에서 쓰레기를 살펴보면은 뭐 술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특히 음식적인 부분, 음식이 많은 거죠. 그럼 음식 쓰레기통을 또 설치해야 되는 거 학교에. 그래서 설치한다면 어디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고려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되게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쓰레기통만이 쓰레기가 설치된다. 그 진짜 초등학생이니까 낼 수 있는 대답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걸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우려. 근데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 대한 지적은 진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학교 쓰레기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학교 총무팀에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호부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용어에서 나오는 그 음주 쓰레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주변에 다니는 현수막에 의해 가려져가지고 그 많이 나오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솔직히 음주 행위는 야간에 이루어지고 어차피 야간이라면 현수막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시야는 많이 보일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정말 현수막 게시대를 나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그 음주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번 하고 또 보고 묻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양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근본적인 대답은 안 되죠. 근본적인 대답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통 설치나 좀 아까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쓰레기통 설치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부차적으로 그런 양상 고려해 볼 수 있는 양상들에 대해서 그중 하나로 이제 현수막 설치를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현수막 거치대라는 그런 캠퍼스 환경 조성, 캠퍼스 환경의 환경이라는 그런 숲, 자연 이런 뜻의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약을 짤 때도 이 부분이 고려되었거든요. 이 부분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얘기 나오다가 그 현수막 거치대가 그런 부분도 또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제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이제 건축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거에 관심도 많은데 이런 공간이 주는 그 인간에게 공간적인 심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한 공약이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 주제인 총학생의 당선 이후의 미래에 관련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되실 경우 집회국 국장 및 차장을 임명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총학에서 일하고자 할 텐데 하지만 이 인사 문제는 41대 총학에서도 불거졌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전승환 전 총학생회장은 방역지체 위반으로 보직해냈던 국장을 집행국 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승환 전 회장의 방역지체 특권주의 규정을 위반했던 해당 간부가 선거를 냈다는 이유로 다시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논란이 있는 인물을 능력이 좋다는 이유로 기용하는 인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보자의 인사 기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해 주세요. 질문을 3개 정도로 요약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과 같은 일에 대해서 저희 판단, 만약에 제가 인사권자였다면 묻는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그냥 작년 논란을 떠나서 그냥 논란이 있는 그러한 임원을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인사 기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정리되는 부분을 그 세 개를 각자까지 답을 드릴게요. 첫째, 작년 경우에 제가 임명권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저는 해임했을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임원이 자리에 앉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앞서 말씀드린 학생의 실익을 가져다 주는 학생에게 이익이 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이라는 건 필수적인 요건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논란이 있으면 과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아니면 저는 그 능력을 오히려 그러니까 목적으로 도달하는데 목적으로 도달하는 방해가 된다라고 저 논란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면 그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데 논란이 있으면 도달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령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논란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무국장을 통해서 학생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무국장을 둠으로써 학생의 목적을 두는 것은 투명 공개인정을 도달하겠다. 그래서 학생의 신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논란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에 기용했을 때 이 앞서 말씀드린 목적이 절대 도달이 안 돼요. 그럼 능력은 그때 고려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능력이 있더라도 도달이 안 되는 거니까. 전 그 관점에서 이제 작년에 제가 임명권자였으면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근데 제가 그 작년 상황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단편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해임했을 것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논란이 있는 만약에 후보 그런 임원이 있다면 해임을 할 것인가? 앞서 드린 말씀이랑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해임 또는 사퇴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안 경중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논란은 크게 전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공적 논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논란. 두 번째로는 사적 논란.
대한 논란. 그건 제 임명권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선에게 책임을 미루고 꼬리 자르게 하는 뭐야 하세요? 저는 임명권자로서 본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명권자인 본인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임명권자 책임자가 제가 그런 공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의원을 통한 감사와 감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런 평가 그런 것들은 또 주간 업무 평가 주간 업무 보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되는 부분 임명권자인 본인 다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체크해 나가는 부분으로서 또 그러한 의료를 상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더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해나가는 정책 또는 공약 또는 사업들이 학생분들께 되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분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공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임명권자,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임명권자에 제가 그 사적 논란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겠죠. 인사검증의 단계니까요. 근데 그 인사검증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사적 논란이 터졌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임명권자에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일정이 있다. 사적 논란의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사적 논란 경우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 해임할 수 있죠. 근데 해임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저의 인사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인사기조는 능력주의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이다. 목적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걸 따지는 것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페이퍼워크 잘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총학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총학생의 능력에 있어서 천재는 없습니다. 천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지금 되게 수많은 전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총학생회를 하시는데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총학생이라는 부분은. 그럼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총학생의 업무는. 기존에 어떤 기업체에서 일을 하셨거나 그런 어떤 총학생의 성격과 비슷한 단체도 찾기 힘들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시더라도 인하대학교라는 그런 개성에 맞춰서 또 하나하나 다 잡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그럼 다 잡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천재는 없고 그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드리는 드리는 노력, 드리는 시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능력이 좋다고 많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능력이 좋아진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따지면 제가 능력 있는 총학생회를 표방했을 때 능력 있는 총학생회를 표방하면 그냥 많이 앉아있는 총학생회, 많이 고민하는 총학생회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 사람들, 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기저가 뭐가 있을까? 봉사장학금? 드리는 노력을 위해서 봉사장학금 이제 제가 사회과학대인데 제가 국장을 한다고 치면은 120만 원 정도 받죠? 110만 원, 100만 원 가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달 한 학기 동안 100만 원 받는데 그럼 한 달 월급 따지면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능력 있는 총학생이 아까 시간을 많이 들인 총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급 단위가 안 맞아요. 수치 타산. 그럼 봉사장학금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 명예라는 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총학생이 임원을 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리에 앉혀둘 수 있겠는가? 저는 그분들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직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혜택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은 저는 성장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죠. 되게 그냥 일반 과학생이나 단대학생에서 할 수 없었던 경험들, 내지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인사권자로서 줄 수 있는 책임, 인사권자로서 말할 수 있는 보상, 그 인사권자가 만들어갈 수 있는 보장, 총학생이라는 인사권자가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조에서 인사를 하고 또 총학생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회칙 개정 당시 총학생회는 회칙 개정 추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편성한 것은 법무법인 법률 자문 및 회칙 개정 총투표 홍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우는 해당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총학생회의 정책과 학우들의 여론이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는 공약사항 또는 정책이 학우들의 여론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또한 총학생회 운영 시 학우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입니까? 네, 후보자님, 답변 시간은 5분이기 때문에 5분 이내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측 대답해 주세요. 질문에서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전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회칙 개정 1,000만 원, 작년 총학생, 이제 제 41대 총학생이 회칙 개정 공모비 1,000만 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1,000만 원이 정확히 어떻게 쓰일 것인가 알고 있는 학우는 꽤 없습니다. 소통이 똑바로 안 됐어요. 이거는 학생의 문제입니다. 총학생회가 1,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공보가 되고 계획이 있었으면 학생분들께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법률 자문비나 법률 자문비야 뭐였죠? 작년에 법률 자문비와 공보비 그런 것들이 왜 1,000만 원을 잡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기본적으로 소통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 공약에 대해서도 그러한 소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니즈들과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은 총학생 임기 내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보장드릴 수 있어요. 총학생 임기 내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공약 상당 부분도 제가 일단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우선 내놓은 대안이에요. 제가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대안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놓는 대답을 하죠. 그리고 제가 된다면 이 대안대 제가 제시한 대안대로 해결해 나갈 게 문제를 공약은 풀었으면 그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고요. 이러한 대안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당선된다면 이러한 대안으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문제의식은 동일하시더라도 되게 다양한 이 방법 말고 이 방법이 더 대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제가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 그 문제의식만 공유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식 전에 더해야 되는 것은 기조, 철학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받아들이는 철학, 문제를 인식하는 철학. 그 철학을 갖춰야 된다. 철학과 문제인식 그 두 개를 견제해 나갔다면 그러한 공약 소통을 해나가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기조, 그러한 철학, 그러한 태도 제 공약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철학과 기조와 태도가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질문 주신 그런 의미에서 소통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고 제가 글을 쓸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비대위 시절에 자주 썼었는데요. 학생분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학생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픈 말로 다가오기도 해요. 가끔은 공약에 대해서 아픈 말로 다가오기도 하고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아픈 말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과감하게 잠깐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반성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반성이 두 말씀드렸지만 그 기조, 그것도 기조인 것이거든요. 그 기조 충분히 견제 나가서 소통해 나간다면 학생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학생분들께서 또 소통해 주시고 학생분들께서 더한 학생사를 위한 고민에 저희 발전에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20분 가진 후 이어서 8시 58분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